20. 숲속에서 불의의 습격을 당한 보병연대는 허겁지겁 숲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중대가 함께 뒤섞이면서 무질서한 떼를 이루어 도망쳤다. 한 병사가 너무도 무서운 마음에 차단되었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싸움터에서는 무섭지만 평상시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말이 공포감과 더불어 전군에 전해졌다. 우회당했다. 차단되었다. 이제 틀렸다. 하고 패주하는 사람들마다 외쳤다. 연대장은 뒤쪽의 사격소리와 외침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 연대에 무엇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기처럼 오랜 세월을 근무하여 무엇 하나 실책을 저지른 일이 없는 모범적인 장교가 상관에 대해 부주의하다든가 무분별했다는 힐책을 받아야만 할 경우에 빠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극도로 그를 위협했으므로 곧 그는 그 오만한 기병 대령에 관한 것도 자기의 장군으로서의 위엄도 아니 무엇보다 위험도 자기 방위의 생각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안장의 앞태를 붙잡은 채 말에 박차를 가하면서 빗발치듯 날아오는 하지만 다행하게도 그를 스치고 지나가는 탄환 속을 뚫고 연대 쪽으로 질주했다.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 즉 사태의 진상을 알아보고 나서 응원을 하고 만약 자기에게 과실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시정하고 22년간이나 근속하여 아직까지 한 번도 힐책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적인 장교인 자기가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이었다. 다행히 프랑스 병 사이를 빠져나온 그는 아군의 병사들이 패주하고 있던 숲 저쪽의 들을 달려갔다. 병사들은 호령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드디어 전투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정신적 동요의 순간이 온 것이었다. 이 무질서한 병사들의 떼가 지휘관의 목소리에 따르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을 힐끗 돌아보기만 하고 여전히 앞으로 도망쳐 가든가 둘 중의 하나였다. 전에는 병사들에게 그처럼 무서웠던 연대장의 필사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여겨질 만큼 분노가 북받친 새빨간 얼굴로 지휘도를 휘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여전히 떠들썩하게 찌끄려대고 공중에다 총을 쏘기도 하면서 패주하고 있을 뿐 호령의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전투를 결정하는 정신적인 동요는 분명 공포 쪽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장군은 절규와 초연 때문에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서 절망하여 멈췄다. 모든 것이 상실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군을 추격하고 있던 프랑스 병이 이렇다 할 원인도 없이 갑자기 후퇴해서 숲 근처에 숨어버렸다. 그러자 숲속에 러시아의 저격병이 나타났다. 이것은 그 찌모힌 중대였다. 이 중대만은 숲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숨 옆의 도랑 속에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프랑스 군을 습격한 것이었다. 지모희는 죽을 힘을 다해 소리 지르며 프랑스 군에게 뛰어들어 미친 듯이 날뛰며 취한 듯이 군도를 휘두르면서 적을 공격했으므로 프랑스 군은 미처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다. 지모힌과 나란히 뛰어가고 있던 둘로호프는 한 프랑스 병을 정통으로 내리쳐 베어 죽이고 또 항복한 장교의 멱살을 불끈 움켜 쥐었다. 뛰어 달아나고 있던 병사들은 되돌아오고 대대는 집결했다. 이리하여 아방의 좌익군을 양단하려던 프랑스 군은 순식간에 격퇴되어 버렸다. 예비대도 본대와 합류하고 도망치던 병사들도 머물렀다. 연대장은 에코노모프 소령과 함께 다리가에 서서 퇴각하는 중대를 지나가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병사가 그에게로 다가와 등자를 잡고 그의 말에 기대다시피 했다. 그는 푸르스름한 고급 나사 외투를 입고 있었으며 배낭도 군모도 없었다.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어깨에 프랑스식 탄약함을 걸치고 손에 장교용 군도를 쥐고 있었다. 병사는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그의 하늘빛 눈은 오만하게 연대장의 얼굴을 노려보고 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연대장은 에코노모프 소령에게 명령을 하느라고 바빴으나 이 병사에게도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각하, 이것은 두 개 모두 전리품입니다. 프랑스식 군도와 탄약함을 가리키면서 둘로호프는 말했다. 그리고 장교를 한 사람 포로로 붙들었습니다. 중대의 퇴각을 중지시킨 것은 저입니다. 하고 둘로호프는 피로 때문에 괴롭게 숨을 쉬며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끊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중대 전부가 정인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하. 좋아 좋아 하고 나서 연대장은 에코노모프 소령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러나 둘로호프는 물러가지 않았다. 그는 붕대를 풀어서 잡아당기고 머릿속에 엉겨 있는 피를 보였다. 총검의 상처입니다. 난 정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하. 뚜신의 포병 중대는 완전히 잊혀져 있었으나 전투가 끝날 무렵이 되어도 여전히 중앙 방면에서 포성이 들리므로 바그라치온 공작은 처음에는 당직 영관을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안드레이 공작을 그곳으로 보내어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뚜신의 포 옆에 배치되어 있던 엄호대는 중도에서 누군가의 명령으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러나 중대가 포격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프랑스 군에게 잡히지 않았던 것은 설마 내 문의 포가 누구의 원호도 받지 않고 이토록 대담하게 사격을 감행하리라고는 적군도 전혀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적은 이 포병대의 활발한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이 중앙의 러시아군의 주력이
집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 차례나 이 지점의 공격을 시도했으나 두 차례 다 이 고지에 고립하고 있는 내 문의 포위 산탄에 의해 격퇴되었던 것이다. 바그라ți온 공작이 떠난 뒤 이내 뚜시는 생그라벤 마을을 태워버리는 데 성공했다. 저봐, 혼란이 일기 시작했다. 탄다, 탄다, 어때? 저 연기는 잘한다, 대단하잖아. 저 연기를 봐, 저 연기를 하고 포수들은 활기를 띠고 떠들어댔다. 모든 포문은 명령도 없는데 화재 현장으로 돌려졌다. 발표할 때마다 병사들은 뒤따르듯이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어때 넌 장관이지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불은 바람에 흩날려 재빨리 번져나갔다. 마을 밖까지 진출한 프랑스 종대는 도로 물러갔다. 그러나 이 실패에 대한 보복이기라도 하듯 적은 마을에서 오른쪽 궤로 10문의 포를 끌어내어 뚜신의 중대를 목표로 포격을 개시했다. 불 때문에 불러일으켜진 어린애 같은 기쁨과 프랑스 군에 대한 포격의 성공이 가져온 흥분 때문에 포수들은 이 포병대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2개의 포탄과 이어 또 4개의 포탄이 포 사이에 떨어져서 한 개가 말 두피를 쓰러뜨리고 다른 한 개가 포차장의 단 한 다리를 절단했을 때 비로소 모두들 적의 이 포병대를 알아챘던 것이다. 그러나 한번 불붙은 사기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단지 분위기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말은 예비 포차에서 다른 말을 끌어내어 바꾸고 부상자는 치워버렸다. 그리고 내 문의 포는 10문의 포를 가진 중대로 돌려졌다. 뚜신의 동료인 장교는 이 전투의 초반에 쓰러지고 1시간 동안에 40명의 포수 가운데에서 17명을 빼앗겼다. 그러나 병사들은 그래도 여전히 유쾌하고 사기왕성했다. 2번이나 그들은 멀지 않은 아래쪽에 프랑스 병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때마다 산탄을 퍼부었다. 동작이 힘이 없고 어색한 작달막한 뚜시는 줄곧 종졸한테 지금 것에 대한 포상으로 한 대 더 하고 명령했다. 그리고 파이프에서 불꽃을 흩뿌리면서 앞쪽으로 뛰어나가 조그마한 손을 이마에 대고 적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자, 두드려 부셔라 모두들 하고 그는 말하고 스스로 포의 수레바퀴를 붙잡아 나선을 돌리기도 했다. 쉴 새 없이 들리는 귀청을 찢는 듯한 포성에 그때마다 몸을 부르르 떨면서 뚜시는 줄곧 파이프를 문 채 포에서 포로 연기 속을 뛰어 돌아다녔다. 그리고 때로는 조준하기도 하고 때로는 탄약통을 세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거나 다친 말들의 교대와 갈아채우는 것을 지휘하기도 하면서 타고난 가냘프고 가느다랗고 더듬더듬한 목소리로 줄곧 외쳤다. 그의 얼굴은 차츰 활기를 띠었다. 다만 병사가 죽거나 다치고 한 때만은 눈살을 찌푸리고 전사자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부상자나 시체를 끌어안아 일으키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 화가 난 듯이 소리 질렀다.
병사들은 대부분이 훌륭한 젊은이들로 언제나 포병 중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들의 지휘관보다도 키가 목 둘 정도나 높고 어깨 폭도 2배 정도는 되는 몸집이 큰 사나이들이었으나 누구나 난경에 빠진 어린아이들처럼 지휘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뚜신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은 반드시 그들의 얼굴에도 반영되는 것이었다. 이 무서운 굉음과 소음, 그리고 또 주의와 활동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뚜신은 불쾌한 공포감 같은 것은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자기가 살해된다든가 또는 굉장한 부상을 입는다든가 하는 생각은 전혀 그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차츰 유쾌해졌다. 처음으로 적을 보고 최초의 발사를 했던 것은 어쩐지 이제 아주 오랜, 어쩌면 어저께의 일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 지금 자기가 서 있는 들의 일부는 오래전부터 정들어 온 고향의 땅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고려하고 같은 상황에 놓인 가장 우수한 장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병 환자의 몽롱한 상태가 아니면 술 취한 사람과도 흡사한 상태에 있었다. 사방에서 일어나는 귀청을 찢을 것 같은 아군의 포성, 적탄의 울림소리와 떨어지는 소리, 포 옆에서 허둥지둥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빨갛게 상기된 땀에 흠뻑 젖은 포수의 모습, 저쪽에 보이는 적의 초연, 이 연기가 보인 뒤에는 반드시 포탄이 날아와서 돼지나 사람이나 포나 말에 떨어진다. 이러한 온갖 것의 모습에서 그의 머리에는 자기만의 독특한 환상적인 세계가 조성되고 그것이 이 순간에 있어서 그의 기쁨을 이루고 있었다. 그의 공상 속에는 적의 포는 포가 아니라 파이프이며 그 뒤에 숨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나이가 이 따금 담배 연기를 고리로 내뿜는 것이었다. 저것 봐, 또 내뿜었군. 그때 마침 산에서 연기 덩어리가 쏟아져 나와 바람 때문에 띠처럼 왼쪽으로 흘러간 순간 뚜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혼자 말을 했다. 좀 기다려. 공을 대던져 줄 테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위님? 옆에 서서 그가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은 하사가 물었다. 아냐, 아무것도 아냐, 유탄 말야 하고 그는 대답했다. 자, 부탁한다. 마뜨베버나 하고 그는 혼자 말을 했다. 마뜨베버나라는 것은 맨 끝에 있는 구식의 커다란 대포를 말하는 것이었다. 저 멀리 전면의 포문 옆에 서 있는 프랑스 병원 개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2포에 배치되어 있는 미남이며 술꾼인 제1포수는 그들의 세계에서는 아저씨였다. 뚜시는 누구보다도 자주 이 사나이에게 눈길을 돌리고 그 일거일동을 흐뭇하게 느꼈다.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강해지는 산기슭의 총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자, 또 숨을 쉬신다. 숨을 쉬었어 하고 그는 혼자 말을 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두 손으로 포탄을 움켜잡고 프랑스 군에게 던지는 지독하게 키가 큰 용사처럼 생각했다. 그럼 마뜨베버나
서투른 짓을 해서는 안 돼. 포 옆에서 떨어지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귀에 선 사람의 목소리가 울렸다. 뚜신 대위, 대위. 뚜신은 깜짝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다. 그는 그룬뜨의 주보에서 그를 내쫓았던 당직 용관이었다. 그는 숨가쁜 목소리로 그에게 소리쳤다. 어떻게 된 거요? 정신 나갔나? 벌써 2차례나 퇴강 명령이 내렸는데도 자네는 아니 무엇 때문에 저 녀석들은 나를 두려움으로 상관을 쳐다보면서 뚜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무것도. 2 손가락을 모자의 차양에 대면서 그는 말했다. 나는 그러나 영과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을 끝까지 다 이야기하지 못했다. 가까이 날아온 포탄이 그를 파고드는 것처럼 말 위에 납작 엎드리게 하였던 것이다. 그는 잠깐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또다시 무엇인가 말하려고 한 찰나 또다시 포탄이 그의 말을 저지시켰다. 그는 말머리를 돌리고 저쪽으로 달려갔다. 퇴각, 전원 퇴각 하고 그는 멀리 서서 외쳤다. 병사들은 웃기 시작했다. 1분 뒤에 부관이 같은 명령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안드레이 공작이었다. 뚜신의 포병대가 포진하고 있는 지점으로 들어서려고 했을 때 그의 눈에 처음으로 띈 것은 발이 부러지고 마구가 풀린 말이었다. 이 말은 포차에 매달린 다른 말들 옆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 다리에서는 샘처럼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앞쪽 차 사이에는 몇 명인가의 전사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가 중대로 다가갔을 때 포탄은 꼬리를 물고 머리 위로 스쳐갔다. 그는 신경질적인 경련이 등골을 내달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다시 용기가 치솟아 올랐다. 두려워하다니 난 그럴 수 없어.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유연히 포 사이에서 말을 내렸다. 그는 명령을 전한 뒤에도 중대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포를 진지에서 떼어 운반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뚜신과 함께 시체를 넘어 무서운 프랑스군의 맹렬한 포화 밑을 걸어 돌아다니면서 그는 포를 치우는 데 골몰했다. 이제 금방 상관이 한 분 오십니다만 그만 불이 나게 달아나셨습니다. 하고 하사가 안드레이 공작에게 말했다. 부관님과는 전혀 틀립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뚜신과 전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둘 다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거의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을 정도였다. 내 문 가운데서 완전한 포 2문을 앞쪽 차에 연결하고 그들은 산기슭 쪽으로 내려갔다. 한 문의 파손된 포와 곡사포는 내버리기로 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비로소 뚜신에게로 말을 몰고 다가갔다. 실례하겠소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뚜신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실례했습니다, 부관님 하고 뚜신은 말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군요. 자, 그럼 안녕. 어째선지 모르게 갑자기 눈시울을 적셔오는 눈물과 함께 뚜신은 말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